소년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연락이 두절되는 분류심사원에 간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한준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실제 수행한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 미성년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이성 친구가 있었나 봐요. 이런 이성 친구와 같이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강간이 있었고 이걸로 인해 입건이 돼서 경찰 조사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까지 처리한 사건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기 이성 친구와 함께 저녁 늦게 집이 비워져 있었나 봐요. 거기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그 과정에서 여학생이 별다른 저항도 없었고 이런 성관계에 응한다고 착각을 해서 성관계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여학생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학교로까지 다 통지가 됐고 그 이후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이 사건은 혐의를 부인할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간을 한 게 명확했고 이 학생도 많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잘 수습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경찰 조사부터 동행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일반 강간 사건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구했고 그리고 합의에 다행히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서 같은 게 다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검찰에서 별도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냥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사건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재판부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심사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류심사원 제도라는 건 뭐냐면은 해당 소년을 일단 분류심사원에 한 30일에서 길게는 한 6, 70일 정도 사회화 격리시켜서 생활을 한 다음에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 생활 태도가 양호한지 개선의 정이 있는지 등을 이 담당 선생님이 면밀히 모니터를 해서 보고서를 재판부에 보내서 그걸 판결 자료로 삼는 제도입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성인이 초범이고 강간 범죄를 범했어요. 근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대개 그냥 집행유예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 소년 사건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분류심사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재판부에서 재판을 시작할 때 그 재판받는 학생, 소년한테 소지품을 다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법정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일단 분류심사원으로 보내는 결정이 나오면은 법정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 법정 안에 다른 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바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집니다. 부모님이랑 연락은 당연히 못하고 핸드폰 이런 것도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법정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통곡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자기는 그냥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소년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연락이 두절되는 분류심사원에 간다고 하니까 그 가족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저희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희는 이 사건이 합의가 됐지만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는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었는데 여기 소년재판부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분류심사원에 보낸다는 점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점을 부모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 재판은 낮은 처분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희가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료를 준비하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들의 탄원서입니다.
이 학생이 분류심사원에 굳이 가지 않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잘 보살필 수 있고 계도할 수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와 성적표 등입니다. 생활기록부를 한번 발급 받아보시고 그 내용이 좋다, 그러니까 생활태도가 양호하고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이 좋지 않은데 굳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좋지 않은데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런 재판부에 불필요한 선입견만 심어주기 때문에 차라리 제출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근데 이 생활기록부 내용이 괜찮다고 하면은 이 학생이 원래 성실한 학생이었는데 이번에 좀 우발적으로 좀 실수를 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까지 더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 확인서입니다. 이게 효과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그냥 딸랑 한두 시간 해놓고 제출하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적어도 10시간, 20시간 정도 하면은 괜찮습니다. 봉사활동 과정에서 또 죄를 뉘우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양형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편한 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나 양로원, 그리고 또 유기견 센터 같이 힘들게 좀 몸을 쓰는 곳으로 좀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이 학생이 또 말을 잘 들어가지고 또 그런 곳만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고, 시간도 한 30시간 정도 하니까 제가 생각하더라도 되게 많이 했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고, 또 더욱이 대학 합격까지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학사 일정을 좀 고려해달라고 했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합격 후에 MT라든지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대학에서도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은 분류심사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낮은 처분을 받게 됐고, 지금 벌써 대학교 한 3학년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충실히 지금 대학생활 잘 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년보호 사건 실제로 저희가 수행했던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분이 소년보호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됐다고 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가지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좀 대충 가늠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 법무법인 동감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